그가 모든 재산을 잃었다고 선언했을 때 가족 전체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평창동의 대저택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가 잘 지내는지 보러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묻기 위해 전화 한 통 거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만은 텅 빈 방들을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며 서재를 정리하는 일을 묵묵히 계속했다. 그리고 그 헌신은 말 그대로 그의 목소리를, 아니 그의 삶을 구원했다. 최태산 회장은 서재의 낡은 가죽 소파에 앉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73세의 나이. 그는 맨손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건설업계에 태산건설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세운 인물이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주말과 공휴일까지 반납하며 뼈를 깎는 노력을 한 것은 오로지 자식들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날 화요일 아침 저택의 넓은 창밖을 내다보며 그는 어떤 건강 문제보다도 더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깨달았다. 가족들은 오직 돈이 필요할 때만 그를 찾았다. 장남 현우는 한 달에 한 번 늘 똑같은 목소리와 똑같은 핑계로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회사 확장할 투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며느리 지윤의 차례였다. 아버님, 청담동 부티크에서 정말 예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봤어요. 제 생일 선물로 완벽할 것 같아요. 손자 민준과 손녀 서연이는 주말마다 저택에 들렀지만 그건 오직 새로 나온 수입 스포츠카를 사달라고 조르거나 유럽 배낭여행 경비를 타내기 위해서뿐이었다. 최 회장은 수화기를 들어 20년 넘게 집안의 꾸준히를 도맡아 처리해온 신뢰하는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당장 만나야겠네. 아주 급한 일이야. 최 회장이 말했다. 2시간 후 강 변호사는 서재에 앉아 최 회장이 구상한 기막힌 계획을 귀에 깊게 듣고 있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꾸미고 싶네. 투자한 사업이 쫄딱 망했고 회사는 부도위기에 처했다고 말이야. 최 회장은 손에 든 위스키 잔을 매만지며 설명했다. 강 변호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가족들이 아주 안 좋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거야. 나는 누가 진짜로 나를 아끼는지 알아야겠어. 내 돈이 다 떨어졌을 때 내 곁에 남을 사람이 누구인지 말이야. 최 회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다. 만약 진실을 알게 되면 어쩌시렵니까? 그들은 모를 거네. 자네만 입을 무겁게 해주면 돼. 내가 직접 내 입으로 그들에게 말할 테니 서류 같은 건 필요 없어. 오직 내 말 한마디면 충분해. 최 회장이 설명했다. 그리고 이미 모든 재정적 지원은 끊어뒀네. 오늘부터 단 1원도 그들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을 거야. 뼈저리게 느끼게 되겠지. 강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최 회장이 한번 결심하면 그 누구도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여쭙지요. 만약 아무도 곁에 남지 않으면요? 모두가 회장님을 버리면 어떡하실 겁니까? 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원 한 구석에서 윤정숙 아주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 저택에서 일한 지 벌써 7년째였다. 단 한 번도 월급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불평한 적도 없었으며 말없이 결근한 적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띤 채 자신의 일을 헌신적으로 묵묵히 해낼 뿐이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진실은 알게 되겠지. 최 회장이 씁쓸하게 대답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최 회장은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연습했다. 다가오는 토요일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윤 아주머니는 최근 회장님이 평소보다 말수도 적어지고 수심에 잠겨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굳이 캐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마치 자기 집이냐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고 방을 청소하며 묵묵히 저택을 돌보았다. 금요일 오후 최 회장이 서재에 있을 때 윤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내일 저녁 식사에는 몇 분이나 오시나요? 그녀는 장보기 목록을 적는 작은 수첩을 든 채 물었다. 현운의 가족 전부 다 올 거야. 특별한 걸로 준비해줘요. 내일은 아주 중요한 밤이 될 테니까. 최 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섰다. 그녀는 몰랐지만 그 저녁 식사는 저택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예정이었다. 토요일 아침, 윤 아주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프리미엄 마켓에 들러 최고급 식재료를 사고 저택으로 돌아와 분주히 요리를 시작했다. 최 회장이 가장 좋아하는 최상급 한우 갈비찜을 푹 끓여내고 며느리가 즐겨 찾는 고급 해산물, 잣즙, 채소, 무침을 준비했으며 손주들이 항상 찾는 달콤한 디저트까지 완벽하게 세트했다. 오후 늦게 최 회장이 주방으로 내려왔다. 기가 막힌 음식 냄새가 진동했다. 항상 그렇듯 완벽하군, 윤 여사.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서 묘한 슬픔을 감지했다.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으신가요? 윤 아주머니가 채소를 썰던 칼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최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시험은 공정해야 했기에 참아야 했다. 그저 좀 피곤해서 그래요. 별일 아니니 걱정 마요.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저녁 7시 가족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현우는 불과 석 달 전 최 회장이 할부금을 보태주어 뽑은 최고급 세단을 몰고 왔다. 며느리 지우는 멀리서도 눈이 부신 화려한 명품 드레스와 값비싼 주얼리로 치장하고 있었다. 손자 민준과 손녀 서연은 할아버지에게 대충 고개만 까딱하고는 곧장 미디어룸으로 직행해버렸다. 윤 아주머니는 식전 음료를 내어주고 식탁을 세팅한 뒤 음식을 내갈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주방에 머물렀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그녀의 귀에 닿았다. 현우는 새로 딴 계약과 사업 확장 계획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고, 지우는 최근 다녀온 하와 이 최고급 리조트 여행 사진을 자랑하고 있었다. 손주들은 저택의 와이파이 속도가 느리다며 투덜거렸다. 그 누구도 최 회장의 안부나 건강을 묻지 않았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윤 아주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을 서빙하기 시작했다. 갈비찜은 입에서 녹을 듯 부드러웠고 모든 반찬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역시 아주머니 솜씨는 언제 먹어도 기가 막히네요. 현우가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윤 아주머니를 향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가족들이 식사를 어느 정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였다. 하지만 그가 입을 떼기도 전에 현우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아버지,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 부지 말입니다. 당장 매입하겠다는 큰손 고객이 있어요. 지금 팔면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남길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최 회장은 확신했다. 그들은 아버지를 보러 온 것이 아니었다. 언제나 그랬듯 돈을 보러 온 것이었다. 그는 들고 있던 포크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응시했다. 땅을 파는 일은 없을 거다. 사실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 저녁 식탁에 내려앉은 침묵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현우는 허공에 포크를 든 채 멈춰섰고 방금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남은 게 없단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최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수주 동안 이 순간을 연습했지만 막상 자신에게 기려 살아가는 이들의 무게감을 마주하니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투자가 잘못됐다. 그것도 아주 크게. 내가 가진 거의 모든 걸 잃었어. 최 회장이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지윤이 손에 쥐고 있던 와인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는 바람에 붉은 와인이 식탁보 위로 튀었다. 아버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이거 무슨 질 나쁜 장난 맞죠? 장난이 아니다. 믿어선 안 될 사람들을 믿었고 절대 안전하다 생각했던 사업에
무리하게 베팅했다가 그 꼴이 났다. 회사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쌓였어. 이 집도 조만간 처분해야 할 거다. 이제 겨우 작은 아파트 하나 정도만 유지할 수 있을 게야. 최 회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벌에 쏘인 것처럼 뼈아프게 울렸다. 현우가 의자가 뒤로 넘어갈 듯 거칠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 대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실 수가 있습니까?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다 날려먹었다고요? 나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발버둥쳤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최 회장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윤 아주머니의 손이 멈췄다. 거실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가 또렷이 들렸다. 그녀의 가슴이 미어졌다. 최 회장이 얼마나 워커홀릭처럼 일했는지, 회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수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웠는지 그녀는 곁에서 보아왔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실패를 변명하며 질타받고 있었다. 그럼 저희 유산은요? 저희한테 남겨주실 몫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지윤이 돈에 대한 노골적인 집착을 숨기지도 않은 채 소리쳤다. 최 회장은 실망과 슬픔이 뒤섞인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유산, 세아가, 나는 지금 내 모든 걸 잃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넌 유산 걱정부터 하는구나. 당연하죠. 우리 가족은 아버님 재산을 염두에 두고 미래 인생 계획을 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지윤도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손주인 민준과 서연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걱정보다 화와 짜증이 가득했다. 민준은 스마트폰을 두드리며 자신이 잃어버리게 될 돈의 액수를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듯했고, 서연은 팔짱을 낀 채 불만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너희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구나. 당장 일하는 직원들부터 내보내야 해. 윤 여사도 해고해야 하고, 더 이상 기사 딸린 차도 없고 해외여행도 없다. 더 이상 바랄 생각 마라. 기다려보세요. 현우가 손가락으로 아버지를 가리키며 말을 끊었다. 식모 아주머니부터 자르겠다고요? 아버지, 본인의 사치스러운 씀씀이부터 줄일 생각은 안 하시고 대체 경영을 그따위로 하셨으니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최 회장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치밀었다. 내 사치라고. 현우야, 난 이 넓고 텅 빈 집에서 홀로 지낸다. 나에게 남은 유일한 말벗이자 위안은 윤 여사뿐이야. 너희는 얼굴 한번 비추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탓을 하시겠다. 다 우리 잘못이라고요. 현우가 식탁을 콱 내리쳤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우리 집안 재산을 다 날려 먹은 건데 왜 우리한테 화풀이 하십니까? 윤 아주머니는 더 이상 주방에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물 주전자를 들고 아무렇지 않은 척 다이닝룸으로 들어왔지만 그녀의 눈망울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는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묵묵히 빈잔에 물을 채우기 시작했다. 최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가족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진짜 감정을 보았다. 그것은 돈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다. 인간, 최태산에 대한 순수한 걱정이었다. 회장님, 혹시 뭐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신가요? 윤 아주머니가 그의 곁에서 조그맣게 속삭였다. 최 회장이 대답하기도 전에 지윤이 비웃음 가득한 차가운 미소를 흘렸다. 아유, 눈물겨운 한편의 드라마 나셨네. 망해버린 주인 어르신을 걱정하는 충직한 하녀라. 이제 곧 잘릴 거 아니까 어떻게든 알랑방귀 뀌어서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시려고요? 윤 아주머니는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흐르는 눈물을 꾹 참으며 주방으로 몸을 돌렸다. 그 여자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최 회장이 식탁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 윤 여사는 여기서 7년을 일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나에게 무례하게 군 적이 없어. 돈이 필요할 때만 알랑거리며 찾아오는 너희들하고는 근본부터가 다르단 말이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현우는 신경질적으로 거실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상황을 이렇게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시겠다? 우리는 아버지 가족입니다. 우리에겐 해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요. 해명을 요구할 권리? 내 놈이 돈 얘기 하나 없이
그저 애비 얼굴 한번 보겠다고 찾아온 게 대체 언제가 마지막이냐? 대체 언제냐고. 최 회장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사자후를 토했다. 현우는 입을 다물었다. 기억조차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우리 탓으로 돌리시죠. 하지만 돈을 날려 먹은 건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본인이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현우가 탁자 위에 둔 차키를 거칠게 집어들었다. 여보, 가자. 더 이상 여기서 이런 모욕적인 소리 듣고 있을 이유가 없어. 지유는 기다렸다는 듯 최고급 명품백을 챙겨들고 일어섰다. 민준아, 서연아, 일어나. 할아버지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원치 않으신다잖니. 손주들은 할아버지에게 단 한마디 인사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준은 할아버지와 눈을 맞추지도 않고 지나쳐갔고, 서연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안녕히 계세요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현우는 다이닝룸 문턱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다. 아버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는 직원들한테든 사업에든 너무 물러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아버지가 싸놓은 똥 치우는 일에 제 도움받을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쾅 소리가 나게 현관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대저택에는 정막만이 남았다. 최 회장은 텅 빈 다이닝룸 한가운데 서서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식어버린 음식들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윤 아주머니가 정성껏 고아낸 갈비찜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절반만 채워진 와인잔들, 아무렇게나 밀려난 의자들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그는 어깨를 짓누르는 세월의 무게를 느끼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여러 가지 반응을 예상하긴 했지만 이토록 철저한 냉대와 분노, 그리고 무참한 버림받음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주방에서 나온 윤 아주머니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조심스레 다가왔다. 홀로 덩그러니 앉아있는 최 회장의 뒷모습을 보니 그녀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말없이 다가가 식탁 위의 접시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건 내일 치워요, 윤 여사. 오늘은 이미 충분히 고생했으니까. 최 회장이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전 괜찮습니다. 회장님, 깨끗하게 정리해 두는 게 마음이 편해서요. 그녀는 묵묵히 그릇들을 포겠다. 최 회장이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왜 아직도 안 가고 있는 겁니까? 아까 내 말 못 들었어요? 난 당신을 해고해야 해요. 더 이상 줄 월급도 없고 남은 것도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윤 아주머니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녁 식사 뒷정리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전 제가 시작한 일은 항상 끝을 맺습니다. 그녀는 그릇들을 들고 다시 주방으로 향했다. 최 회장은 그녀가 일하는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자신의 피부티들은 배신감에 차 길길이 날뛰며 저택을 떠났지만 남과 다름없는 윤 아주머니는 남아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안을 돌보고 있었다. 어쩌면 이 잔혹한 시험의 결과는 이미 나오고 있는지도 몰랐다. 최 회장이 가족들에게서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이다. 월요일은 차갑고 비 내리는 아침으로 밝았다. 최 회장은 언제나처럼 일찍 일어났지만 저택의 침묵은 이전과는 다르게 묵직하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가 주방으로 내려갔을 때 갓 내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와 갓 구워낸 따뜻한 빵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윤 아주머니는 언제나처럼 아침 7시 정각에 출근해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그녀가 버터를 식탁에 올려놓으며 인사했다. 좋은 아침이네요, 윤 여사. 그는 그녀가 여전히 출근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대답했다. 커피를 마시며 그는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현우의 문자도 손주들의 전화, 부재중 기록도 없었다. 마치 그 저녁 식사 이후 가족 전체가 그의 인생에서 증발버린 것 같았다. 최 회장은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곧장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1시간 뒤에 다시 걸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 시도 끝에 그는 자신이 차단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의 핏줄인 아들이 아버지의 번호를 차단한 것이다. 전화기를 내려다보는
최 회장의 얼굴에 스치는 깊은 고통을 윤 아주머니는 놓치지 않았다. 따뜻한 대추차라도 한 잔 끓여올까요?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녀가 조심스레 권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는 씁쓸하게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최 회장이 연락을 시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는 다 잘 지내는지, 대화 좀 할 수 있는지 묻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귀가 먹먹해질 듯한 침묵뿐이었다. 수요일, 그는 판교에 있는 현우의 회사로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저택에서 차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하지만 회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평소 그를 깍듯이 대하던 인포메이션 데스크 직원이 난처하고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최 회장님, 현우 대표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외부 미팅이 있으셔서 방문객을 받을 수 없다고 메모를 남기셨습니다. 직원은 그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방문객이라니? 나는 그 녀석 앱이란 말이오. 최 회장이 언성을 높였다. 직원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다. 저도 압니다, 회장님. 하지만 대표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내리셔서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최 회장은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일요일마다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들던 거실을 지나쳤다. 벽에는 여전히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어린 현우가 그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 갓난아기였던 손주들을 안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 며느리 지훈이 결혼식 날 환하게 웃던 사진. 이 모든 행복이 이젠 까마득한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최 회장은 일말의 희망을 품고 다급히 전화를 받았다. 강 변호사였다. 회장님,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현우 대표가 현재 재정 상황을 논의하자며 저에게 미팅을 잡자고 연락해 왔습니다. 회장님의 모든 남은 자산을 회계 감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감사? 내가 뒤로 돈이라도 빼돌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최 회장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아마도 정말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건지 확실히 확인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아니면 숨겨둔 비자금이라도 찾고 싶거나요. 강 변호사가 담담히 설명했다. 전화를 끄는 최 회장은 서재 소파에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다. 바로 이 자리에서 불과 몇 주 전 그 지독한 시험을 시작했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잔인하고 뼈아픈 결과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똑똑. 서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요, 윤 여사. 그녀는 따뜻한 차와 다과가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께서 아까는 안 드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드시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내왔습니다. 최 회장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윤 아주머니는 언제나 수수하고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비싼 명품이나 화려한 화장은 없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 배어나오는 따뜻한 선함이 뿜어내는 자연스러운 기품이 있었다. 고마워요, 윤 여사.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가 찻잔을 받아들며 말했다. 압니다. 하지만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걸요. 그녀는 다정한 미소를 짓고는 조용히 물러났다. 일요일 점심, 최 회장은 평소 가족들을 기다릴 때처럼 커다란 다이닝룸 식탁을 세팅했다. 일요일은 윤 아주머니의 휴일이었지만 그녀는 전날 미리 모든 음식을 완벽하게 준비해두고 퇴근했다. 데우기만 하면 되는 정성스러운 요리들이었다. 정오. 아무도 오지 않았다. 12시 30분.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오후 1시. 최 회장은 마침내 기다림을 포기했다. 그는 예전에 온 가족이 북적거리며 둘러앉았던 그 거대한 식탁에 홀로 앉아 밥을 먹었다. 너무나도 텅 빈 고요함 속에서 접시를 긁는 자신의 포크 소리만이 서글프게 울려 퍼졌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손주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민준이는 받지 않았다. 서연이도 마찬가지였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지만 숫자 1은 사라지지 않았다. 문득 생각이 미친 최 회장은
잘 쓰지도 않는 인스타그램 앱을 켰다. 가족들의 근황을 보려고 만들어둔 계정이었다. 민준이의 프로필을 검색해 들어갔지만 평소 보이던 화려한 여행 사진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게시물 없음. 그때야 그는 깨달았다. 손주들에게 인스타그램마저 차단당했다는 것을. 서연이의 계정도 똑같았다. 핏줄인 손주들마저 그를 자신들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린 것이다.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처럼. 운명의 저녁 식사로부터 정확히 2주가 지난 월요일, 발코니에 서 있던 최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며느리 지훈의 차가 저택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드디어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서 찾아온 것이다. 지훈은 얼굴 절반을 가리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윤 아주머니의 석 달치 월급보다 비싼 명품백을 든 채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예비 열쇠로 문을 열고 불쑥 들어왔다. 지윤아, 이렇게 와주다니 정말 반갑구나. 최 회장이 현관으로 마중 나가며 말했다. 지윤은 선글라스를 벗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엔 일말의 온기도 없는 싸늘한 뿐이었다. 아버님, 제가 여기 예전에 두고 갔던 제 물건들 좀 챙겨가려고요. 골동품 도자기들이랑 그림 몇 점, 그리고 어머님이 주셨던 장식품들 말이에요. 그녀는 인사도 없이 굽이 높은 구두를 또각거리며 곧장 2층으로 향했다. 그것 때문에 온 거니?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안 궁금하고? 최 회장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며 허탈하게 물었다. 솔직히 말하면요? 네, 별로 안 궁금해요. 아버님이 잘못된 선택을 하셨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시는 거잖아요. 전 이제 제 남편과 아이들, 우리 가족을 지키기에도 벅차요. 지유는 빈 객실로 들어가 물건들을 쓸어 담으며 냉몰차게 쏘아붙였다. 복도를 청소하던 윤 아주머니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 시아버지에게 단 한마디의 따뜻한 위로도 건네지 않은 채 비싼 물건들만 상자에 쑤셔 넣는 며느리의 모습을. 지윤아, 제발 우리 대화 좀 하자꾸나. 최 회장이 애원하듯 말했다. 저희 사이엔 대화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현우는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아이들은 할아버지한테 엄청 실망한 상태예요. 저도 아버님이 쳐놓은 이 끔찍한 사고를 수습하고 우리 가족 인생을 재설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요. 지우는 상자를 거칠게 테이프로 봉하며 쏘아붙였다. 그녀는 밖에 대기시켜 놓은 기사를 불러 상자들을 차로 옮기게 했다. 최 회장은 며느리가 자신의 집, 아니 소중한 기억의 파편들을 뜯어내 훔쳐가는 모습을 우두커니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지훈이 현관을 나설 때 최 회장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현우는 정령 애비랑 말도 섞기 싫다더냐. 지훈은 문가에 멈춰서서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흘겨보았다. 그이가 그러더군요. 아버지가 싼 똥이니 아버지가 직접 치우시라고. 이 지저분한 파산 문제 다 해결하기 전까진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전해달래요. 그녀는 문을 열어둔 채 휙 나가버렸다. 기사가 마지막 상자를 들고 나가자 정막이 찾아왔다. 윤 아주머니는 열린 현관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절망에 빠진 최 회장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조심스레 다가가 말없이 부드럽게 현관문을 닫았다. 그리고 최 회장을 향해 돌아섰다. 회장님, 따뜻한 커피 한 잔 내려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다. 최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5년 전 아내의 장례식 이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그의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자신을 철저히 짓밟은 가족들 대신 유일하게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이 여인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윤 여사. 커피 한 잔이 참 간절하네요. 그가 목매인 소리로 대답했다. 그녀가 주방으로 향하는 동안 최 회장은 텅 비고 침묵만 맴도는 저택을 둘러보았다. 그가 사랑했던 모든 이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은 공간, 단 한 사람,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만을 제외하고 말이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택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복도를 울리던 손주들의 발소리도
다이닝룸에서 오가던 대화도, 투자금을 요구하는 요란한 전화벨 소리도 사라졌다. 오직 고요함. 그리고 윤정숙 아주머니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늘 그랬듯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출근했지만 며칠 뒤 최 회장은 그녀가 예전과는 조금 다른 아주 작은 것들을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예를 들어 아침 식사였다. 예전에는 단순하고 실용적인 커피와 토스트를 준비했지만 이제 그녀는 최 회장의 취향을 완벽하게 파악하여 갓 볶은 원두로 진하게 내린 드립, 커피에 설탕을 딱 한 스푼만 넣어 그가 제일 아끼는 파란색 머그잔에 담아냈. 빵의 굽기도 너무 타지도 서릭지도 않은 완벽한 상태였고 그가 가장 즐겨 먹는 살구잼을 잊지 않고 곁들였다. 윤 여사, 굳이 이렇게까지 수고스럽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느 날 아침 정성껏 차려진 식탁을 보며 최 회장이 말했다. 수고란요.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일인걸요. 그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돌아갔다.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아침마다 읽는 신문은 항상 그가 제일 먼저 펼쳐보는 스포츠면에 맞춰져 접혀 있었고 매일 머무는 서재 책상 위에는 항상 작고 싱그러운 화병이 놓여 있었다. 비싸거나 화려한 꽃이 아니라 출근길에 그녀가 직접 사온 소박하고 향기로운 백장미나 프리지어였다. 내게 주려고 본인 사비로 꽃을 사는 겁니까? 시든 꽃을 새 꽃으로 교체하는 윤 아주머니를 보며 최 회장이 놀라 묻자 그녀는 쑥스러운 듯 대답했다. 얼마 안 하는 꽃입니다. 회장님. 그래도 방 안에 생기가 돌면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니까요. 하지만 최 회장의 마음을 가장 뭉클하게 한 것은 그녀의 동행이었다. 윤 아주머니는 퇴근 시간이 지나도 15분, 20분씩 더 머물며 서재로 따뜻한 차를 내오고 한 구석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젯밤에는 좀 주무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글쎄요. 새벽에 몇 번 깼네요. 오늘은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좀 우려드릴게요. 숙면에 좋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항상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다. 매일 밤 침대 협탁 위에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편안한 밤 되세요, 회장님. 어느 오후, 최 회장이 서재에서 옛날 앨범을 넘겨보고 있을 때 청소를 하러 들어온 윤 아주머니가 흩어진 사진들을 보았다. 어린 현우가 해맑게 웃는 사진, 손주들의 백일 잔치 사진 등 지금은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찬란했던 과거의 조각들이었다. 정말 예쁜 사진들이네요. 그녀는 사진에 함부로 손대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절이지. 최 회장이 회한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청소를 멈춘 윤 아주머니가 그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회장님, 제가 감히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윤 여사, 가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던 가짜들만 떨어져 나간 것뿐이랍니다. 진짜 백인은 어떤 풍파가 와도 항상 그 자리에 남는 법이니까요. 담담하지만 깊은 통찰이 담긴 그녀의 위로였다. 최 회장은 그녀의 말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침묵했다. 그 작은 씨앗 같은 위로는 그의 메마른 심장에 커다란 평온을 키워내고 있었다. 그러던 주말, 최 회장에게 혈압으로 인한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다. 극심한 현기증과 가슴 통증, 호흡 곤란이 덮쳤다. 하필 윤 아주머니가 쉬는 일요일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을 것이란 뼈저린 현실에 손을 멈췄다. 결국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고 당장 응급실로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비틀거리며 택시를 부르려던 찰나 초인종이 울렸다. 윤 아주머니였다. 윤 여사, 여긴 어쩐 일입니까?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벽을 짚고 헐떡이는 최 회장이 놀라 물었다. 근처를 지나다가 마음에 걸려서 잠시 들렀는데. 회장님, 안색이 왜 이러십니까? 무슨 일이세요? 그녀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몸이 좀 당장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는
애써 상태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한계였다. 제가 모실 테니 걱정 마세요. 윤 아주머니는 즉시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고 차가 올 때까지 그의 팔을 단단히 부축했다. 윤 여사, 당신 휴일인데 나 혼자 갈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절대 혼자 안 보냅니다. 그녀는 단호했다. 병원 응급실에서 최 회장이 온갖 검사를 받는 동안 윤 아주머니는 불편한 대기실 의자에 앉아 단 한순간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의사들이 몇 시간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을 때도 불평 한마디 없이 따뜻한 물과 전복죽을 사와 그를 간호했다. 윤 여사, 이만 퇴근해요. 난 여기서 쉬면 되니까. 링거를 꽂은 채 침대에 누운 최 회장이 미안함에 말했다. 저도 회장님이 푹 쉬실 거 아는데 제 마음이 안 편해서 그래요. 그냥 옆에 있게 해주세요. 최 회장은 자신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신을 돌볼 그 어떤 의무도 없는 이 평범한 여인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뼛속 깊이 사무치는 진짜 감사함이었다. 깨끗한 집이나 맛있는 밥 때문이 아니었다. 조건 없는 진심 어린 걱정과 보살핌, 그 자체에 대한 감사함이었다. 오후 늦게 퇴원 허가가 떨어졌고 윤 아주머니는 기어코 그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가족분들겐 편찮으시다고 연락은 드려보셨어요? 최 회장은 창밖만 바라본 채 씁쓸하게 입을 열었다. 안 했어요. 어째서요? 내가 아프든 죽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걸 아니까. 윤 아주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의 팔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 얹었다. 작지만 그 어떤 100마디 말보다 큰 위로였다. 마치 제가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듯했다. 저택에 도착하자 그녀는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식사를 차려주고 최 회장의 안색이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곁에서 말동무를 해주었다. 완전히 괜찮아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녀는 집을 나섰다. 모든 게 다 고맙소. 윤 여사. 그가 현관에서 말했. 감사하긴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하지만 최 회장은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진 않았다. 당장 곁을 지켜야 할 자신의 혈육조차 철저히 외면하지 않았던가. 단 한 통의 전화도 방문도 없었다. 반면 아무런 의무도 없는 윤 아주머니는 자신의 휴일마저 반납하고 하루 종일 그의 곁을 지켰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최 회장은 지난 몇 주간 벌어진 일들을 곰곰이 되짚어보았다. 그의 잔혹한 시험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내놓았다. 장남 현우는 완벽히 연락을 끊었다. 며느리 지우는 돈 냄새가 나는 물건들만 훔쳐 달아났다. 손주들은 그를 인생에서 완전히 차단했다. 온 가족이 돈이라는 껍데기가 사라지자마자 그에게 차갑게 등을 돌렸다. 하지만 윤 아주머니는 남았다. 아니, 남은 것을 넘어 더 다가왔고 진심으로 보살피고 걱정해 주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녀가 여전히 회장이 완벽히 파산했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점이었다. 돈이 한 푼도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월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 회장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응급실에 다녀왔다는 핑계로 현우에게 마지막 기회를 줘볼까. 그들이 조금이라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화면을 끄고 전화기를 엎어두었다.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지독한 침묵이 이미 모든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윤 아주머니가 보여준 따뜻한 선의는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닫게 해주었다. 가족을 만드는 것은 피가 아니라 곁을 지켜주는 헌신과 진실한 사랑이었다. 또다시 한 달이 흘렀다. 저택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과거 온갖 사람들이 북적이며 가식적인 웃음이 오가던 곳이 아니었다. 조용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깊은 평온함이 감도는 진짜 집이 되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다. 아침이면
주방 식탁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소소하지만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어느 날 오후, 최 회장은 마침내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이제는 윤 아주머니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 그녀는 진실을 알 자격이 충분했다. 점심 식사 후 그는 그녀를 서재로 불렀다. 윤 아주머니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회장님, 여기 좀 앉아봐요. 윤 여사, 당신과 꼭 긴히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맞은편 가죽 소파를 가리켰다. 그녀가 자리에 앉아 최 회장은 크게 심호흡을 했다. 윤 여사, 혹시 예전에 가족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잃었다고 폭탄 선언했던 날 기억합니까? 그럼요. 당연히 기억하죠. 이제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야겠어요. 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최 회장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파산했다느니, 빚더미에 앉았다느니 전부 다 가짜였소. 난 잃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재산과 회사는 아주 건재합니다. 그 모든 건 그저 시험이었소. 윤 아주머니는 멍하니 얼어붙어 그 말을 소화하려 애썼다. 최 회장은 그녀가 안도하거나 기뻐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의 얼굴에 번진 감정은 짙은 슬픔이었다. 시험, 잃었다고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맞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 돈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나 최태산을 사랑하는 건지 꼭 알아야만 했으니까. 윤 아주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을 향해 선 그녀의 좁은 등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윤 여사, 내 거짓말 때문에 화가 났소.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최 회장은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굵은 눈물을 보았다. 회장님께서 거짓말을 하셔서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회장님의 가족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원망스러워서옵니다. 어떻게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돈이 없다고 생각하자마자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그토록 잔인하게 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최 회장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버림받은 최 회장의 처지를 자기 일처럼 마음 아파하며 울고 있는 것이었다. 내가 속인 것에 대해선 섭섭하지 않단 말입니까? 섭섭하지 않습니다. 회장님은 회장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신 거고 그 결과 아주 명확한 진실을 보셨지 않습니까? 윤 아주머니가 다시 소파로 다가와 앉으며 눈물을 닦았다. 회장님 가족분들은 오직 돈만 원했다는 그 아픈 진실을요. 그래, 가장 뼈아프고 잔인한 방법으로 깨닫게 되었지. 그가 고개를 떨구었다. 윤 아주머니가 한없이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위로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진실도 발견하셨잖아요. 세상에는 여전히 회장님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곁에 남을 사람이 있으며 돈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닌 사람도 있다는 것을요. 최 회장의 늙은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윤 여사, 도대체 당신은 왜 내 곁에 남은 겁니까? 월급도 못 준다는데 왜 계속 일을 하러 나온 거요? 저는 돈벌이 때문에만 여기서 일한 게 아니니까요. 저는 회장님이라는 사람 자체를 존경합니다. 저를 하대하지 않고 항상 인간적으로 존중해 주셨잖아요. 몇 년 전 제 딸아이가 크게 다쳐 수술받을 때 병원비까지 몰래 내주셨던 것도 다 기억합니다. 회장님은 그저 고용주가 아니에요. 훌륭하고 좋은 분이십니다. 좋은 사람 곁에는 당연히 좋은 사람이 남아 있어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 순간 최 회장은 아이처럼 목 놓아 울어버릴 것만 같았다.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보다 저 소박하고 진실된 여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를 더 깊이 구원하고 있었다. 내 평생. 그런 따뜻한 말은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군. 뭐라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소.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저 회장님 곁엔 제가 있다는 사실만 알아주세요. 두 사람 사이의 따뜻한 이해와 신뢰가 섞인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최 회장이 다시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사실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소.
어제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는데 현우 녀석이 내 파산이 가짜라는 걸 눈치챘다고 하더군. 분노해서 길길이 날뛰고 있다는 구먼. 나를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려 든다고 해. 아버지 재산이 무사하다는 걸 알면 다행이라고 기뻐해야지. 왜 화를 내고 소송을 합니까? 자기가 조종당하고 시험당했다고 자존심이 상했나 보죠? 회장님에 대한 걱정이나 애정은 눈꼽만큼도 없고 오직 욕심과 이기심뿐이네요. 윤 아주머니가 단호하게 비판했다. 당신 말이 100번 맞소.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게 되었지. 최 회장이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며 선언했다. 내 유언장을 완전히 다시 쓸 작정이요. 현우를 포함해 내 핏줄이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상속을 기다리던 그 녀석들을 몽땅 유산에서 배제할 겁니다. 그는 윤 아주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윤 여사, 당신을 내 유산의 단독관리인이자 신탁 수탁자로 지명할 것이며 당신과 당신 딸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완벽히 보장할 거요. 윤 아주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요?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절대 그런 큰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못 받는다는 거요? 당신은 저 밖에 있는 버러지 같은 내 핏줄들보다 천배 만배 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당신은 내가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내 곁을 지키고 나를 돌봐주었어. 하지만 저는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나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내가 당신에게 내 모든 걸 맡기려는 결정적인 이유요.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돌보았듯 내 재산도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관리해줄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요. 윤 아주머니는 감격에 겨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눈물을 쏟아냈다.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이런 상상조차 못한 기적 같은 결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회장님, 저는 정말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최 회장이 다가가 그녀의 거칠어진 두 손을 꽉 잡았다. 아무 말 안 해도 됩니다. 그저 지금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남아주기만 하세요. 윤 아주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끄덕였다. 최 회장 역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가장 환하고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윤 아주머니가 퇴근한 후 최 회장은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모든 결정을 통보했다. 회장님, 뜻은 알겠습니다만 현우 대표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미친 듯이 소송을 걸고 물고 늘어질 겁니다. 감당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얼마든지 그러라지. 지저대라고 해. 적어도 난 이제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옳은 결정인지 확신을 얻었으니까.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태산건설을 세우고 수많은 굴곡을 거치면서도 최 회장은 지금처럼 자신의 가슴이 가리키는 정의롭고 확고한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었다. 윤 아주머니에게 진실을 밝히고 유언장 수정 작업이 은밀히 진행된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정적을 깨고 서재의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 변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현우 대표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위임장을 이용해 은행에서 회장님의 계좌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하려다 발각되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이 회장님의 계좌는 정상적으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고 말해버렸고 현우 대표가 모든 진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최 회장은 이가 꼬이는 듯한 불길함을 느꼈다. 그 녀석이 내가 파산하지 않았다는 걸 완벽히 눈치챘다는 거군. 네. 아마 뒤로 따다는 다민 따는 따다, 따다는 다다 가스, 따다는 다든이니, 따든 따다, 따든 다다는 다든 대이용 다든 그리인이다. 따든 대이있으니가, 따든 그 친구가 돈 냄새를 맡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악착 같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과 다음 날 아침 9시 평창동 저택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현우가 태풍처럼 들이닥쳤다. 초인종조차 누르지 않은 난입이었다. 주방에 있던 윤 아주머니가 놀라 뛰어나왔다. 현우 대표님, 이렇게 갑작스레. 닥쳐. 이 늙은 여우 같은 년아. 넌 빠져. 현우가 살기 어린 눈으로 소리치며 윤 아주머니를 거칠게 밀치고
2층 계단을 성큼성큼 뛰어 올라갔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2층 방문을 열고 나온 최 회장이 버럭 소리쳤다. 현우, 이게 무슨 행패냐? 설명해 보시죠. 아버지 재산 멀쩡히 살아있다면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릴 시험하려고 친 사기극이 맞죠. 핏발이 선 눈으로 현우가 울부짖었다. 최 회장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심호흡을 했다. 그래, 시험이었다. 그리고 넌 처참하게 낙제했지. 낙제. 아버지가 대체 뭔데? 자기 자식을 시험합니까? 난 내 애비다. 내 놈들이 날 가족으로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내 등골을 빼먹고 남을 돈에만 환장한 건지 알 권리가 있는 사람이지. 그렇다고 온 가족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거짓말을 치는 게 정상입니까? 현우가 주먹을 쥐고 윽박질렀다. 기만. 진짜 기만은 너희들이 보여준 쓰레기 같은 태도다. 내가 쓰러지고 부도가 났다고 했을 때 단 한 놈이라도 나를 걱정한 적이 있더냐? 너흰 오직 쪼그라든 니들 통장 잔고만 걱정했어. 최 회장의 목소리가 저택을 쩡쩡 울렸다. 아래층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윤 아주머니는 겁에 질렸지만 행여나 회장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노심초사하며 계단 밑을 지키고 있었다. 아버지가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손주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알아누웠는지 아시냐고요. 상처. 내 번호를 차단하고 인스타그램에서 하레비를 차단한 게 상처받은 놈들의 태도냐. 내 마누라 지윤이는 집에 쳐들어와서 돈 될 만한 물건만 도둑년처럼 훔쳐 달아났다. 그게 가족이 할 짓이냐. 우린 그저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방어한 것뿐이라고요. 현우가 궁색한 변명을 쏟아냈다. 가정을 지킨 게 아니라 너희들의 얄팍한 돈줄을 지키려 한 거겠지. 그때 거칠게 열려있던 현관문으로 지훈과 두 손주, 민중과 서연이 줄지어 들어왔다. 현우가 미리 불러들인 모양이었다. 아버님, 결국 다 사실이었네요. 어떻게 우리를 상대로 이런 잔인한 장난을 치실 수가 있어요? 지윤이 경멸과 탐욕이 뒤섞인 눈빛으로 쏘아붙였다. 장난친 적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진정한 거울을 들이밀었고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의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뿐이다. 최 회장이 단호하게 응수했다. 손자 민준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할아버지, 이러실 권리 없잖아요. 권리? 넌 나를 차단했어. 민준아, 내 인생에서 하랩이라는 존재를 휴지통에 쳐넣듯 지워버렸지. 손녀 서연이 억지 눈물을 짜내며 원망스럽게 째려보았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쫄딱 망한 줄 알고 길거리에 나앉을까봐 펑펑 울었다고요. 너희들이 길거리에 나앉을까봐 우는 동안 내 안부를 묻는 전화는 단 한 통도 없었다. 현우가 씩씩대며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회를 드리죠. 당장 이 미친 장난극 멈추시고 우리한테 사과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일 모두 깨끗하게 잊고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용서. 내 놈들이 날 철저히 버리고 외면한 그 끔찍한 시간들을 나보고 잊으라고? 우리에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라고요. 지훈이 악을 썼다. 시간. 무려 2달이다. 그 끔찍한 2달 동안 내 곁을 지키고 돌본 사람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윤 여사 단 한 사람뿐이었어. 최 회장이 계단 아래서 떨고 있는 윤 아주머니를 가리키며 사자우를 토했다.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꽂혔다. 윤 아주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당연하죠. 저 천사표 식모 아주머니. 지훈이 혐오스럽다는 듯 혀를 찼다. 아주 아버님 돈 냄새 맡고 꼬리 살살 치면서 지극정성인 척 연기 제대로 하셨네요. 어떻게든 한몫 단단히 챙겨보려고요. 네? 최 회장이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계단을 2칸 성큼 내려왔다. 그 더러운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마라. 윤 여사 발끝에 묻은 먼지만도 못한 것들이 어디서 함부로 짓거려. 그녀는 너희들 전부를 합친 것보다 수만 배는 더 가치 있고 고결한 사람이다. 현우가 헛웃음을 쳤다. 아, 도르셨구나. 진짜 노망이 나셨어.
고작 식모 따위를 감싸겠다고 핏줄을 내쳐요. 그녀는 유일하게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진정한 가족이다. 현우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그래서 설마 우리 재산을 저 여자한테 다 넘겨주기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내 재산은 이미 내 결정대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 뒤집을 수 없는 최종 결정이다. 당장 취소하세요. 저한테도 엄연히 법적 유류분과 상속 권리가 있습니다. 현우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내 권리는 내가 아비를 내버리고 도망친 그날 이미 영원히 소멸되었다. 지훈이 도끼 품은 눈으로 나섰다. 아버님이 이러시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어요. 최고급 변호인단 꾸려서 당장 소송 걸 거예요. 아버님이 치매에 걸려 저 여자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고 성년 후견인 신청이라도 할 거라고요. 최 회장은 씁쓸하면서도 차가운 비웃음을 지었다.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이미 완벽하게 대비해 두었다. 대학병원 정신과와 신경과 감정평가서, 의사소견서, 공증된 증인들까지 털끝만큼의 흥결도 없이 서류 작업을 마쳐놨어. 현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처음부터 이 모든 걸 다 계산하고 덫을 놨던 겁니까? 그래. 그리고 너희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덫에 걸려들어 너희들의 진짜 악마 같은 본성을 증명해 보였지. 복도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맴돌았다. 이 결정, 뼈저리게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현우가 이를 갈며 위협적으로 낮게 읊조렸다. 결국 홀로 비참하게 늙어 죽어가겠죠. 가족도 핏줄도 없이 독거노인처럼 너희 같은 기생충들에 둘러싸여 거짓된 삶을 사느니 차라리 고독하게 죽는 게 100배 낫다. 최 회장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현우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몸을 돌려 계단을 쾅쾅거리며 내려갔다. 지훈과 아이들도 그 뒤를 따랐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현우가 윤 아주머니 앞에 우뚝 멈춰 섰다. 지금은 실컷 즐겨둬라. 이 늙은이 숨 넘어가면 우리나라 최고 로펌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 놈이 훔쳐간 내 재산 다 뺏어올 테니까 넌 길거리에서 빌어먹게 될 거야. 윤 아주머니는 두려움에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다. 현관문이 저택이 무너질 듯 쾅 닫혔다. 최 회장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두려움에 눈물 흘리고 있는 윤 아주머니를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윤 여사, 저놈이 짖는 개소리 따위 신경 쓸 것 없소. 회장님, 저 때문에 회장님 가족이 완전히 파탄 난 것 같습니다. 제가 분란의 씨앗이 되고 싶진 않았는데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다. 최 회장이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단단히 감싸 쥐었다. 분란의 씨앗은 당신이 아니오. 그들 내면의 또리를 튼 괴물 같은 탐욕이지. 나는 더 이상 그 추악한 진실을 못 본 척 덮어두고 살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아드님이시잖아요. 피를 나눈 혈육인데 사랑이 없는 피는 물보다도 못하오. 존중과 예의가 없는 혈연은 족쇄일 뿐이지. 그날 오후 최 회장은 서초동에 있는 강 변호사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내일 당장 모든 최종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마무리합시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만 후회 없으시겠습니까? 강 변호사가 신중하게 물었다. 내 인생을 통틀어 지금처럼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에 찬 적은 없었네. 현우의 폐륜적인 난동은 최 회장에게 남아있던 일말의 미련마저 완벽하게 소각시켜버렸다. 가족은 그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오직 지갑으로만 보았다. 이제 그는 진정으로 옳은 일을 행할 자유를 얻었다. 현우와 끔찍한 대치극을 벌인 지 일주일 후 최 회장은 강 변호사의 대형 로펌 회의실 상석에 앉아 있었다. 짙은 마호가니 원목 책상 위에는 수백 장에 달하는 유언 공증 서류와 신탁 계약서들이 서명만을 기다리며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최 회장님, 서명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조항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강 변호사가 흠뻑 긴장한 목소리로 서류를 넘겼다. 회장님의 모든 유동 자산과 주식, 부동산의 90%는
태산사회공원 재단으로 귀속되어 빈곤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자선 사업에 전액 사용됩니다. 직계 가족인 최현우, 박지윤 두 손주에게는 법적 유류분 방어를 위해 최소한의 기금만 남기되 실질적인 유산 상속액은 영원에 수렴하도록 구조를 짰습니다. 변호사는 따로 분류해둔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다. 그리고 윤정숙 아주머니에 관한 특별 신탁 서류입니다. 평창동 저택의 소유권을 그녀 명의로 즉각 이전하며 그녀와 그녀의 자녀가 평생 돈 걱정 없이 품위 유지를 할 수 있는 평생연금 펀드를 설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 설립될 재단의 최고 이사장 및 자산관리 수탁자로 윤정숙 씨를 단독 임명한다는 점입니다. 수백억 단위의 기부금 집행과 프로젝트 결정권이 전적으로 그녀에게 넘어갑니다. 최 회장은 망설임 없이 고급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완벽하게 이해했고 내가 지시한 그대로군. 회장님, 정말 그녀에게 이 거대한 부와 권력을 전부 쥐어주실 생각이십니까? 재단 이사장이라는 자리는 막대한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는 자리입니다. 강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재차 확인을 구했다. 나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놈보다 그 여인을 1000배, 10,000배 더 신뢰하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누리고 관리할 자격이 넘치는 사람이야. 최 회장은 굳은 의지가 담긴 필체로 첫 번째 서류에 서명하기 시작했다. 강 변호사는 묵묵히 최 회장이 수십 장의 서류에 차례로 도장을 찍고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 변호사는 서류들을 조심스레 최고급 가죽 바인더에 갈무리했다. 끝났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완벽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회장님께서 작고하시되면 이 유언장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곳에 적힌 그대로 집행될 것입니다. 수고 많았어, 내 오랜 친구. 자네 덕분에 큰 짐을 벗었네. 최 회장이 강 변호사의 손을 굳게 맞잡았다. 회장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랄 뿐입니다. 현우 대표는 눈에 불을 켜고 유류분 반환 청구나 유언 무효 소송을 걸고 넘어질 텐데요. 얼마든지 싸워보라고 하게. 진실은 그리고 정의는 내 편이니까. 최 회장이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윤 아주머니는 주방에서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이고 먹음직스러운 닭구이를 준비하고 있었다. 구수한 찌개 냄새와 노릇하게 익어가는 고기, 냄새가 온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그녀는 요리하며 작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최 회장이 눈치챈 바에 따르면 그것은 그녀가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행복할 때 나오는 버릇이었다. 다녀왔소, 윤 여사. 그가 주방으로 들어서며 기분 좋게 인사했다. 아, 오셨어요. 회장님. 변호사님과의 일은 잘 마치셨나요? 그녀가 국자를 내려놓고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아주 완벽하게 잘 해결되었지. 그는 주방 식탁 의자에 편안하게 기댔다. 윤 아주머니는 그의 얼굴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깊은 짐을 내려놓은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온화한 평안을 읽어냈다. 회장님 안색이 오늘따라 정말 편안해 보이십니다. 마음의 짐을 다 덜어내신 것 같아요. 맞소. 내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영혼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진 건 정말 수십 년 만인 것 같아. 내 생애 가장 바른 결정을 내렸거든. 최 회장이 미소 지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택에는 평화가 깃들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동반자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을 공유했다. 아침이면 나란히 앉아 커피를 내리고 낮에는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담소를 나누었으며 저녁이면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따뜻한 식사를 함께했다. 거짓과 탐욕,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던 예전의 대저택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3주 뒤, 강 변호사가 다급히 전화를 걸어왔다. 회장님, 우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현우 대표 측에서 정식으로 법원에 유언 무효 확인 소송 및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치매 등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이며 윤정숙 씨가 이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여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순이지. 최 회장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다음 주에 신문 기일이 잡혔습니다. 재판장이 회장님의 정신 상태를 직접 확인하려 할 겁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법정에 출석하셔서 온전한 판단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저쪽은 국내 최고 로펌을 끼고 악랄하게 물고 늘어질 겁니다. 기일 잡아놓게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테니. 최 회장은 전화를 끊고 정원으로 나갔다. 윤 아주머니가 정성스레 화단의 장미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가 다가오는 재판 소식을 전하자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회장님, 저는 정말 이런 진흙탕 싸움을 원치 않습니다. 저 때문에 회장님 명예까지 실추될까 너무 두렵습니다. 그냥 다 취소하시고 가족분들 몫으로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최 회장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당신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저 괴물 같은 놈들의 끝없는 탐욕이 이 사단을 만든 거요. 하지만 만약 판사가 그들 편을 들어주면 어떡합니까? 변호사들도 엄청난 사람들을 썼다면서요. 그녀가 불안에 떨며 물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요. 나에겐 국내 최고 권위자들의 빈틈없는 의료 감정서가 있고 무엇보다 그 어떤 가짜 논리도 이길 수 없는 진실이 나와 당신 편에 서 있으니까. 재판 당일 아침, 최 회장은 가장 기품 있는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으로 향했다. 윤 아주머니도 곁을 지키려 했으나 그는 단호히 거절했다. 저 악독한 놈들이 법정에서 당신에게 온갖 모욕적이고 더러운 거짓말을 쏟아내는 걸 듣게 하고 싶지 않소. 집에 편히 있어요. 가정법원 신문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원고석에는 현우와 지윤, 그리고 국내 1위 대형 로펌의 이스 변호사들이 진을 치고 앉아 있었다. 피고석에는 최 회장과 강 변호사가 의연하게 자리했다. 판사가 입장하고 곧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었다. 현우 측 변호사가 화려한 언변으로 포문을 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최현우 대표는 한평생 존경해온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73세이신 최태산 회장님은 고도의 인지장애와 판단력 저하를 앓고 계십니다. 불행히도 집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 윤모 여인은 이처럼 정서적으로 취약해진 회장님의 상태를 악용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계산된 연기와 가스라이팅으로 회장님을 가족들로부터 고립시켰고 끝내 천문학적인 재산을 자신과 재단 명의로 빼돌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최 회장은 끓어오르는 분노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강 변호사가 그의 팔을 가볍게 짚으며 진정시켰다. 현우가 증인석에 올랐다. 그는 눈물 연기까지 곁들여가며 아버지를 끔찍이 사랑하는 효자 코스프레를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아버지는 본래 무척 지혜롭고 합리적인 기업가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 도우미, 여자가 아버지 곁에 찰거머리처럼 붙어있기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변하셨습니다. 그녀는 교묘하게 저희 가족들을 헐뜯어 이간질했고 아버지의 눈과 귀를 가려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었습니다. 현우는 억울하다는 듯 눈시울을 붉혔다. 드디어 최 회장이 발언할 차례가 왔다. 그는 꼿꼿하고 당당한 자세로 마이크 앞에 섰다. 재판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방금 제 아들 놈이 쏟아낸 저 눈물겨운 걱정들을 저도 진짜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비참하게도 저놈은 지금 아비인 저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제 지갑에서 빠져나간 돈을 걱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재판장의 눈빛이 흥미롭게 빛났다. 계속 말씀해 보시죠. 최 회장님, 저는 한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제가 쌓아올린 막대한 부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을 때 과연 누가 진짜 저를 사랑해서 남는지 알아보고 싶었죠. 그래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모든 걸 잃고 부도가 났다고 거짓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최 회장은 현우 측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제 아들은 곧바로 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손주들은 저를 SNS에서 차단하고 투명인간 취급했죠. 며느리 지유는
제가 살던 집에서 돈 될 만한 예술품들만 도둑처럼 훔쳐 달아났습니다. 2달, 무려 2달이라는 끔찍한 시간 동안 제 안위를 묻거나 식사는 제대로 하시는지 물어보는 전화는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최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흔들림 없는 묵직한 바리톤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그 끔찍한 고립 속에서 유일하게 제 곁을 지킨 사람은 바로 그들이 모욕하는 가사도우미 윤 여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굳게 믿으면서도 밀린 월급 한 푼 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매일 저를 돌보러 왔습니다. 제가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도 제 손을 잡아준 건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오직 사람 최태산을 존경하고 걱정해서 남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제 남은 인생을 걸고 보답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현우 측 변호사가 당황하며 다급히 이의를 제기하려 했다. 재판장님, 저것은 망상에 빠진 노인의 감정적인 호소일 뿐. 원고 측 변호인, 가만히 계세요. 피고 측 발언 안 끝났습니다. 재판장이 단호하게 제지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최 회장이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이 자리에는 국내 최고 권위의 대학병원 신경과 정신의학과 내과 전문의들이 교차 검증한 제 정밀 건강진단서와 심리평가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정신은 제 아들놈보다 훨씬 명경지수처럼 맑고 온전합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멍청한 늙은이가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끝없는 탐욕에 눈먼 핏줄들을 징벌하고 조건 없는 헌신과 선의를 보여준 이에게 합당한 보상을 내리는 자유의지를 행사했을 뿐입니다. 강 변호사가 모든 의료기록과 공증서류를 재판부로 넘겼다. 재판장은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들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했다. 그리고 최 회장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다. 최태산 회장님, 본인의 결정이 직계비속들의 상속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엄청난 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완벽히 인지하고 계십니까? 완벽하게 인지하고 통촉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 모든 신탁과 유언장 작성 과정에서 그 누구의 압력이나 강요도 없었습니까? 오직 저의 맑고 투명한 의지로 내린 결정입니다. 재판장은 몇 분간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다. 이는 기록처를 덮고 선언했다. 양측이 제출한 방대한 방증자료와 의료기록, 그리고 당사자들의 신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판단 기일을 갖겠습니다. 최종 심판 결과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송달될 것입니다. 현우는 분통이 터진 얼굴로 자기 측 변호사를 째려보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고 끌려가길 바랐던 것이다. 신문이 끝나고 최 회장은 당당한 발걸음으로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 후 판결을 기다리는 한달은 피를 말리는 두 누식이었다. 최 회장은 진실이 이길 것이라 확신했지만 행여나 억울한 판결이 나올까 불안한 것도 사실이었다. 윤 아주머니는 그의 불안감을 눈치채고 더욱 살뜰하고 지극정성으로 그를 보살폈다. 마침내 선고 당일 아침 일찍 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에 벅찬 환희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 이겼습니다. 재판부에서 현우 대표 측의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유언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회장님의 인지 능력이 온전하며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재산 처분권을 100% 인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아, 하늘이 돕고 진실이 이겼구먼. 최 회장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저쪽에서 항소를 제기할 순 있겠지만 1심 판결문이 워낙 논리정연하고 증거가 완벽해서 판결이 뒤집힐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최 회장이 저택 현관을 나설 때 정원 앞을 서성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 초조하게 기다리던 윤 아주머니가 달려왔다. 회장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 회장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이겼소, 윤 여사.
내 유언장은 완벽하게 지켜졌어. 윤 아주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하며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 눈물은 자신에게 떨어질 천문학적인 돈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마침내 억울한 모함과 지옥 같은 소송전에서 벗어났다는 깊은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이제 다 끝났소. 그놈들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요. 최 회장이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저택 발코니에 마주 앉아 아름답게 조명이 켜진 정원을 바라보며 축하의 저녁 식사를 했다. 거창한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 사이를 감싸는 평화로운 공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2달 후 최 회장에게 가벼운 건강 악화가 찾아왔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남은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에 충분한 경고였다. 그는 윤 아주머니를 서재로 불렀다. 이제 재단 운영과 신탁 자산 관리에 대한 내 철학을 당신에게 제대로 인수인계해야 할 것 같소.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진짜 꿈을 말이요. 그는 윤 아주머니를 앞에 앉히고 자신이 구상해온 웅장하고 따뜻한 비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가사도우미나 비정직 노동자들의 자녀를 위한 전액 장학금 제도, 빈민가 아이들을 위한 최고급 보육시설 건립, 그리고 과거의 윤 아주머니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며 고군분투하는 미혼모와 싱글맘들을 위한 대규모 자립 지원 프로젝트까지. 회장님, 이 모든 걸 다 혼자서 구상하고 계셨던 겁니까? 그녀가 감동에 젖어 물었다. 그렇소. 내 돈이 세상을 진짜로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쓰이길 간절히 바랐으니까. 그리고 세상 그 누구보다 당신이 이 꿈을 가장 아름답게 실현해줄 사람이라는 걸 굳게 믿소. 세월이 흘러 최 회장은 그 역사적인 재판 이후 5년을 더 살았다. 그 후 땡그가 70년 땡간 누렸던 그 어떤 시간보다 평화롭고 따뜻했으며 혈연을 뛰어넘는 진정한 동반자와 함께한 축복받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 그는 자신이 아끼던 침실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 그의 앙상한 손을 따뜻하게 쥐고 있던 사람은 핏줄이 아닌 윤정숙 아주머니였다. 장례식은 거추장스러운 허례허식 없이 소박하게 치러졌다. 현우와 지윤, 손주들 등 혈족들도 장례식장에 나타나긴 했지만 그들은 철저히 멀찍이 떨어져 서서 아직도 돈을 빼앗겼다는 억울함에 분노 섞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반면 윤 아주머니는 맨 앞줄 상주 자리에 서서 진심으로 가슴을 치며 오열했다. 그녀에게 그는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이자 아버지고 구원자였기 때문이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난 뒤 강 변호사는 가족들과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유언장을 공식적으로 낭독하고 집행했다. 가족들은 단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한 채 철저히 배제된 현실을 침묵 속에서 이를 갈며 받아들여야만 했다. 절대 이대로 끝내진 않을 거야. 현우가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현실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들이 끈질기게 제기한 모든 항소와 재심 청구는 대법원에서도 처참하게 기각되었다. 최태산 회장의 유언은 한자의 흔들림도 없이 그의 뜻대로 완벽히 집행되었다. 재단 이사장이 된 윤정숙 여사는 회장의 유동자산과 주식을 처분하여 천문학적인 기금의 태산, 사회공헌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재단은 그녀의 따뜻한 통찰 아래 가사노동자와 소외계층 가정을 구제하는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냈다. 평창동 대저택은 그녀 혼자만의 호화로운 거처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곳을 개조하여 삶의 벼랑 끝에 몰려 새 출발이 필요한 여성들과 미혼모들을 위한 최고급 힐링 쉼터 및 교육센터로 탈바꿈시켰다. 우수한 성적으로 간호대를 졸업한 윤 여사의 딸 역시 대형 병원 취업을 미루고 재단 산하 의료센터에서 헌신적인 자원봉사 간호사로 일하며 어머니를 도왔다. 몇 년 후에 어느 화창한 아침, 윤 여사는 언제나처럼 대저택 발코니에 앉아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최 회장이 생전에 그토록 아꼈던 정원에는 이제 새 삶을 준비하는
싱글맘들의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잔디밭을 뛰어놀고 있었다. 그녀가 앉은 탁자 위에는 인자하게 웃고 있는 최 회장의 작은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향해 다정하고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회장님, 이 전경을 보셨다면 참으로 흐뭇해하셨겠지요. 그녀가 작게 속삭였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정원의 나무잎들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그 순간 윤 여사는 그가 육체로는 곁에 없지만 이 저택이 구원해낸 수많은 생명과 웃음소리 속에 영원히 숨쉬고 있음을 가슴 깊이 느꼈다. 어쩌면 최태산 회장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의 완성은 쌓아둔 통장 잔고의 액수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올바른 사람의 손에 쥐어졌을 때 세상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지 증명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윤 여사는 커피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도 그녀가 돌봐야 할 사람들과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시대가 변해도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이기 때문이다. 최태산 회장은 애초에 가족들의 인성을 시험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혹독한 시험대에 오른 것은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돈, 그 자체였다. 돈이라는 녀석은 마법을 부려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진짜 곁에 남을 자와 가짜로 곁에 있던 자의 가면을 철저하게 벗겨버렸다. 윤정숙 여사가 곁에 남은 것은 단순한 빚갚음이나 값싼 동정심, 혹은 얄팍한 도덕적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끝까지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의 격과 품성은 결코 통장 잔고 따위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삶의 태도 때문이었다. 이 장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수백억 원의 평창동 저택도 천문학적인 재단 기금도 아니다. 그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깨닫기 아프고 고통스러운 진리일지도 모른다. 때로는 피를 나눈 가족보다 당신을 진짜 가족처럼 대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이 당신의 진짜 가족이다. 만약 이 이야기가 지금 당신의 곁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다.